안녕하세요. 옛이야기입니다. 옛이야기의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DJ 유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도 모두 읽고 있으니 댓글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는 제주도에 살고 있었던 4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고향은 쌀과 복숭아가 유명한 경기도 이천인데 어쩌다 보니 남편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죠. 결혼은 딱 올해로 10년이 되었고 초등학교 1학년 딸의 엄마이기도 해요. 결혼 전에 남편과 만나게 된 곳은 제주도도 이천도 아닌 경기도 일산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천이 시골이다 보니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쭉 일산에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남편은 일산에서 출퇴근을 하던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죠. 그래도 나름 이름 있는 회사여서 복지도 좋았고 수입도 괜찮았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저희 신혼의 시작도 그곳이었죠. 주관적이긴 해도 저에게 있어 일산은 꽤 좋은 곳이었습니다. 도시와 시골을 적당히 섞은 곳이랄까요? 조용하면서도 깔끔하고 적당히 사람도 편의시설도 많았죠. 호수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라페스타에서 영화도 보고 술도 한잔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거리에서 공연도 꽤 많이 해서 굉장히 낭만적인 곳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맞벌이였기에 설거지는 네가 해라, 빨래는 내가 할게 이러면서 남들처럼 평범하게 싸우고 화해하고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결혼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정도로 평화로웠고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되고 어느 날 남편이 나 제주도에서 살고 싶어. 아니, 우리 제주도에서 살자. 라고 하더군요. 절대로 싫어. 아이, 제발 좀 좋게 좀 생각해봐. 설마 시댁에서 가까워서 그래? 최대한 멀리 잡아서 살면 되잖아, 어? 솔직히 끔찍하게 싫었습니다. 시댁과 죽음은 멀면 멀수록 좋다는 말을 주변에서 늘 들어왔기에 더욱 반대했죠.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꿈꿔왔던 결혼 생활이 제주도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더군요. 뭐에 홀린 사람처럼 저를 설득했죠. 아침이면 바닷가를 거닐며 산책을 하고 아이는 자연에서 뛰어놀길 바랬습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잠깐 미쳤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솔깃해지고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주도에 남편과 여행을 갔을 때를 떠올리면 정말 행복했거든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양손으로 쥐고 추운 바닷길을 걸었을 때도 행복했고 고기를 밖에서 구워 먹을 때도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여행지라고만 생각했던 제주도에 대책도 없이 우리 부부는 내려오게 되었죠. 하지만 삼면이 바다라는 그 제주도에서 저희가 자리를 잡은 건 신의 한복판이었습니다. 바다는 얼어 죽을 환기를 시키려고 문을 열면 먼지만 가득 들어오는 도로변 앞이었어요. 버스가 빵빵 소리를 내며 정신없이 달리는 게 보였고 밤이면 미친 듯 질주하는 오토바이 소음이 들리는 곳. 자연에서 뛰어놀 수 있다던 저의 집 주변은 술집과 당구장, 커피숍만 즐비했죠. 참담하더군요. 이게 현실이구나 싶었습니다. 오히려 일산에서 살았을 때는 공원이라도 있어서 숲 비슷한 그런 느낌이라도 있었지만 이곳은 전혀 아니었죠. 제가 제주도의 현실을 인지하고 있을 때 반대로 남편은 대책 없이 좋아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돌아다녔어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모임을 만들고 낚시를 다니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요. 제 고향도 이천이었기에 늘 일을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어야 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왕 이곳에 온 거 잘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죠.
그래, 바다가 아니면 어때? 자주 놀러 가면 그뿐이지. 하지만 문제가 터진 건 제주도에 저희 부부가 자리를 잡고부터였습니다. 뭐? 친구들이 온다고? 집들이 겸 친구들이 오고 싶어해. 나도 보고 싶고 온 김에 여행도 좀 하고. 이렇게 먼데? 굳이 여길 오겠다고? 휴가를 받아서? 내가 그 전에 직장에서 일을 잘했잖아. 며칠만, 응? 나 잘 살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면 좋잖아. 어? 3일이나? 뭐 그래, 그러자. 3명이라고?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니까. 나 정말 복 받았다. 친구들이 우리 자기를 보면 부러워 죽을 거야. 됐거든요. 알았다고 해. 방 치워 놓을게. 처음에는 싫지 않았어요. 임신으로 몸은 고되고 힘들긴 했지만 원래 제가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 북적거리는 느낌이 좋았죠. 남편의 친구들이니 최대한 편하게 쉬다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이불도 깨끗하게 빨아서 준비하고 음식에도 굉장히 신경 썼죠. 친구들도 만족했고 남편도 굉장히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가철이 되니 그때 왔던 친구들이 아예 부부 동반으로 오기 시작했죠.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점점 뻔뻔해지더군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랬습니다. 양사님, 이거 제주산 갈치 맞아요? 그게 사실은 제주산은 아닌데.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이 비려. 중국산인가? 왜 이런 걸 샀어? 제주도에 왔는데 제주산을 샀어야지. 당신도 참.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맛은 있는데. 센스 없기는. 제주도에 왔는데 잘 대접해야지. 야야, 나가자. 나가서 내가 한턱 살게. 뭐 사줄 건데? 흑돼지 먹어봐야지. 내가 제대로 된 곳 발견했거든. 아이 정말? 그럼 우리야 너무 좋지. 결국 만삭의 저는 손님들이 남기고 간 다 식은 음식을 치워야 했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이불도 갈아주고 옷도 빨아줘야 했어요. 제주도에 내려와서 일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청소를 하지 않을 수도 없었죠. 바닷가를 다녀왔는지 바닥은 늘 퍼석퍼석한 모래 알갱이들이 밟혔고 화장실 하수구도 자꾸만 막혔어요. 빨래 건조대를 가득 채운 수건들을 보면 여기가 저희 집인지 모텔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습니다. 더구나 남편도 친구들이나 부부 동반으로 사람들이 오면 계속해서 돈을 쓰고 다녔죠. 기름값은 둘째쳐도 차도 허락 없이 쓰고 시트는 바닷물에 젖은 상태로 왔습니다. 그걸 친구라는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 굴었고요. 얼마나 습관이 되었는지 외식을 하러 가면 친구 부부는 늘 밖에 먼저 나가버릴 정도였죠.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저나 남편이나 이전에 벌어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더구나 아직 이삿짐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태로 사람들을 계속 받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어요. 순간 이건 아니다 싶었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현실이 그렇다는 거야. 돈을 받든가, 아니면 오지 말라고 해. 돈? 돈을 받겠다고? 날 위해서 찾아왔는데 우리가 무슨 하숙이야? 친구한테 돈을 왜 받아? 당신도 친구들 오잖아. 그런데 돈 달라고 할 거야? 내 친구들도 와. 근데 걔네는 다들 숙소 따로 잡고 오거든? 이게 날 위한 거야. 뻔뻔하게 여기서 제주 은갈치 찾는 게 왜 당신을 위한 거야? 매번 올 때마다 당신이 술 사고 밥 사고. 이게 친구야? 친구들이 정말 그래? 그럼 날 보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왔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내가 한 번 가지고 그래? 이게 몇 번이야? 휴가철마다 지금 오고 있잖아. 그거 몇 번이나 된다고 그래. 더구나 당신이 매번 사주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게 정상이야? 아이 그럼 일부러 온 사람한테 돈을 내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누가 보면 우리가 와달라고 사정이라도 한 줄 알겠다. 당신 정말 실망이다. 이거 날 무시하는 거야. 남편이 친구들한테 잘 사는 거 보여주겠다는데
꼭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굴어야겠어? 배려 못해? 내 배를 봐. 나 임산부야. 당신은 그럼 나를 배려하는 거야? 저는 결국 이겼죠. 가끔씩 남편의 친구들이 놀러 오겠다고 할 때마다 저는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돈 얼마 주실 건지, 뭐 사올 건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역시 남편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공짜 숙소, 공짜 가이드가 필요했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편해졌지만 마음은 가시방석이었죠. 남편이 그 일로 쭉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그때부터 버릇처럼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도 아이를 낳고 난 뒤에는 둘 다 정신이 없어서 그런가 그 싸움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 통장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죠. 드디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아마 남편도 그때 알았겠죠. 제주도가 어떤 곳인지 말입니다.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특화되어 있는 곳이라 일자리가 많이 없어요. 육지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적인 문제로 회사들도 많지가 않죠. 대부분이 자영업자거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정도는 흔히 다들 알고 있는 거겠죠. 좀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지역 중심 문화는 물론이고 육지보다 월급은 훨씬 적은데 물가는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는 게 힘들었어요. 결국 계속된 구직 실패에 친구가 운영하는 택배업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인데도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죠. 더구나 남편이 이전에 하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기에 그 일을 하면서도 불만이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미치겠다. 내가 이따위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어떤 여자가 나한테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달라고 했다니까? 이런 걸 뉴스에서나 봤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하긴 나도 그런 뉴스 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한판 싸웠지. 무식해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더라.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그 여자한테 던져버렸지. 뭐? 그래서 일은? 그만둘 거야. 내가 그따위 일을 오래 할 것 같아? 그래도 당신 친구가 만든 자리인데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건... 이런 일자리는 위에선 절대 상상도 할 수가 없어.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도 안 해.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 그래도 지금은 일이 없으니까... 친구가 하도 부탁을 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내가 수능을 망치지 않았으면 대기업에서 일했을 거야. 알아? 당신도 알잖아. 내가 멘사 출신인 거. IQ가 무려 156이라고. 멘사가 뭐야? 표준화된 지능 검사를 통해 특수한 2%만 받을 수 있는 거야. 결혼 전부터 그런 말을 가끔 하곤 했었어요. 본인은 세계에서 인정한 천재라는 둥, 어릴 때부터 아주 영리해서 보기만 해도 암산으로 문제를 풀곤 했다는 둥, 수학에 강하다는 둥, 한 번 들은 건 절대로 잊지 않는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도 남편은 자신의 IQ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실제로 멘사 회원증도 있었고 주기적으로 멘사 모임에도 참석하곤 했어요. 저도 그걸 대단하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왜 TV에서도 연예인들이 멘사 출신이라는 말을 하면 다들 놀라곤 하잖아요. 이 때문에 뇌가 섹시하다는 뜻으로 뇌생남 뇌생녀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어쩌다 가끔 그런 말을 했는데 제주도로 내려오면서 때와 장소도 가리지 않고 점점 횟수가 많아졌죠. 심지어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자랑을 했을 정도니까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알지만 어쩌겠어. 일단 이 일 하면서 다른 일도 계속 구해보자. 현실을 좀 봐. 이런 총구석에서 나 같은 인재를 어떻게 받아주겠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게 확실해. 아니면 왜 나를 떨어뜨려? 그쪽으로는 경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당신이 눈높이를 조금만... 당신 나 무시해? 지금 나 택배나 하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냐고. 내가 언제... 그런 게 아니야. 눈을 낮춰라. 그리고 경력이 없다. 이런 말이 무시지 뭐야. 당신이야말로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나 무시해?
당신은 편하게 일하라니 모르는 거야. 그렇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언제 쉽게 말했다고 그래? 그리고 나도 아이 돌보면서 일하잖아. 실제로 저는 공부방 선생님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공부방이라는 게 아무래도 자택에서 하는 거라서 아이를 돌보면서 하는 게 그나마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일인데 생각보다 잘 맞았습니다. 물론 힘든 부분도 있어요. 홍보도 홍보지만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그리고 중학생까지도 가르치는 일이기에 더욱 그랬죠. 하지만 늘 남편은 이 일이 앉아서 하는 쉬운 일이라고 무시하며 단정지어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게 더 힘들더군요. 넌 애들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이것밖에 못해? 아니야. 나 수업 전에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데. 양이 중요해? 질이 중요하지. 이건 뭐 총체적인 난국이네. 야, 수업 자료를 이렇게 해놓고 부끄럽지도 않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게 창의적으로 못해? 그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 왜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해? 안 그러면은 넌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빙빙 돌려 말하면 이해는 하고. 항상 수업을 준비하고 있는 저에게 남편은 저의 교육 방식이 틀렸다고 지적하곤 했죠. 그래도 저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남편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만족하기도 했고 그런 거에 기쁨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저를 가르치고 나무라고 언제나 자신이 옳다고 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제가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준 건 오죽하면 저렇게 할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그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잘못된 선택이었나 봅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무시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말입니다. 남편도 저도 습관이 되었던 거죠. 여보, 나 이제 회원수가 35명이나 된다? 잘 됐지? 20명이나 30명이나 애들 코 묻은 돈 얼마나 된다고. 그리고 새로운 애들 중학생들이라며 당신이 가르칠 수준은 되고. 그야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고등학생은 좀 무리지만 나 대학에서도 물리 전공이라서 아직 어렵진 않아. 웃기네. 야, 애들한테 망신이나 당하지 마. 그래, 얼른 공부나 해. 머리가 안 좋으면 뭐 노력이라도 해야지. 시간이 흐르고 저는 생각보다 괜찮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제가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입소문을 타고 회원수는 계속 늘어만 갔죠.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해본 적도 없었는데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적을 올리는데 의외로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니 점점 가르치는 것도 잘하게 되었죠. 심지어 아이들도 굉장히 저를 잘 따라주었습니다. 일이 재밌더군요. 처음에는 집에서 시작했는데 회원이 너무 많아지자 빌라 하나를 임대해서 확장을 해야 됐죠. 반면에 남편은 여전히 그렇지 못했어요. 택배 일을 그만뒀다가 갑자기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고 다른 일자리도 몇 번 들어갔지만 쉽게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버는 수익과 제 수익은 2배가 차이가 날 정도였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부터는 저는 물론이고 어느덧 6살이 된 저희 딸까지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머리도 유전인 거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날 닮지는 않았어. 애가 부모 중에 한쪽만 닮는다고 가정하면 애가 이 모양인 건 다 당신 탓이야. 겨우 6살인데 무슨 머리가 좋고 말고야. 말이 너무 심하잖아. 아직 애기인데. 그때 아이는 한참을 그림책을 넘기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죠. 앞뒤가 잘 맞지는 않았지만 제가 읽어준 책을 비슷하게나마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며 내가 이때는 벌써 숫자 읽고 쓰고 다 했어. 딱 하는 것만 봐도 각이 나오지. 공간 지각 능력이 없다니까. 하고는 아이를 한심한 눈으로 보더군요. 그러는 당신은 공감 능력이 없어? 애한테 왜 그래? 언제는 숲에서 뛰어놀게 해주겠다며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으면서 뭐? IQ가 어쩌고 머리가 어째? 당신 너무 심하단 생각은 안 들어? 감싸지 마. 어릴 때 학습을 해놔야지.
아니면 결국 당신처럼밖에 더 살겠어? 난 걱정이 되는 거야. 난 숲에서 뛰어놀더라도 머리는 좋을 줄 알았지. 내가 IQ가 이렇게 높은데 자식도 높아야지. 아니야? 그래서 뭐 어쩌려고. 내 딸은 내가 가르칠까 싶어. 그렇게 강압적으로 가르치면. 당신도 아이가 똑똑해지면 좋잖아. 계속 내가 엄마 닮았다고 하면 좋겠어? 창의적으로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실제로 택배 일까지 그만두고 아이를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이는 계속해서 나이에 맞지 않는 학습량을 소화해야 했죠. 계속된 피로를 호소하는 아이를 잡고 계속 지능에 대한 집착을 했습니다. IQ 테스트를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걸 계속 시험치게 하고 결과를 보고 아이에게 대놓고 엄마처럼 무식하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이때 정말 이 사람 미쳤구나 싶었습니다. 자격지심이 확실해 보였죠. 이건 점점 심해지더니 신문을 읽다가도 경제 상식을 물어보고 대답하지 못하면 바로 면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퍼즐 문제를 사들고 와서 매일 하나씩 풀도록 시키기도 했죠. 자기야, 이건 어떻게 풀어? 여기 설명 보면 알겠구만. 그니까 설명 읽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 이게 문제야. 당신은 스스로 하려는 법이 없어. 일단 모르면 물어보고 그렇게 하니까 이해력이 떨어지지. 이상하게도 남편은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보면 묘하게 피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부터 이런 일이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딱히 의심을 하진 않았죠. 그래도 저는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삐뚤어졌는지 한편으로는 이해도 가서 최대한 심기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했죠. 당시에 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계속 위기소침해 있고 친구들도 만나러 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밉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말이나 행동도 모두 받아주었죠. 하지만 더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 딸아이의 말투가 그것이었어요. 제가 동화책을 읽어주다가 그만 깜빡 졸았는데 무식해가지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고 딸이 저의 손을 치는 겁니다.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어? 내가 물었는데 엄마가 대답을 못했잖아. 엄만 진짜 무식해. 너 어디서 그런 못된 말을 배웠어? 제가 정색하자 딸은 살짝 놀라나 싶더니 아빠가 그랬어. 내가 엄마 닮았다고. 그래서 멍청하다고. 하고 울음을 빵 터뜨렸어요. 이제야 이 상황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딱히 떠오르진 않았죠. 이미 앞서서 몇 번이나 남편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해봤지만 습관을 쉽게 고치지는 못했거든요. 정확히는 고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저는 좀 더 충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다른 방법을 떠올려야 했죠. 이혼? 솔직히 남편이 속을 뒤집을 때마다 그렇게 강경하게 나가고 싶을 때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입에 올리며 이혼 이야기가 오가면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았죠. 설령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저와 남편 사이에 싸움의 시작으로 두고 싶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맨사 시험을 보기로 말입니다. 떨렸지만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매일 밤마다 열심히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혹시나 떨어질까봐 남편에게 비밀로 하기 위해서 친정에 다녀온다고 했죠.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서울에서 시험을 치렀어요. 시험을 준비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맨사 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마다 한 번씩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44,000원이라는 응시비만 내면 되는 거였죠. 이제까지 저도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다른 시험도 쭉 봐왔지만 정말 허술하더라고요. 장소도 이상했지만 빈 강의실 하나에 사람이 듬성듬성 앉아있고 컴퓨터용 사인펜 하나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바닥은 너무 더럽고 감독관도 어설프게 느껴졌죠.
시험은 그저 공간 능력, 도형 추론 문제 정도였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분명 있었지만 대기업에서 하는 인적성 검사가 더 어렵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잘 풀었습니다. 이게 정말 상위 2% 사람들을 위한 문제라고? 뭔가 이상했죠.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 풀리는 것에 얼마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저도 메일을 통해 가입 권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IQ는 남편과 같은 156으로 나왔죠. 이 이야기가 믿기지 않으신가요? 저도 믿지 않습니다. 놀라서 믿기지가 않는 게 아니라 신용이 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노력파에 가까웠죠. 심지어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해야 겨우 따라잡는 사람이에요. 저는 저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운이 좋았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운이 아니었어요. 문제의 수준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니 제가 알고 있던 맨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생각해왔던 천재 입증서가 아니었어요. 대부분은 저와 같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겠지만 이미 젊은 친구들은 맨사 회원은 높은 합격률을 가진, 즉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입 권유를 받으며 입회비는 2만원, 한 달 5만원, 평생 회원 100만원이라는 가격도 알게 되었죠. 아, 그냥 장사였구나 하는 생각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저는 자격증을 발급받았고 이제까지 남편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맨사 회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발급받자마자 주머니에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과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 일 처리할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지. 이게 뭐야? 또 예전이랑 문제가 같잖아. 응용 몰라, 응용? 하면서 시비를 걸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부끄럽지도 않냐? 상식이 없잖아, 기본 상식. 말해봐. 제대로 말해야 내가 알지. 뭐가 기본이 없는데? 신문도 안 읽고 더 배우려는 의지도 없고 왜 이렇게 사람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아? 그러는 당신은 우물 밖에서 살아? 지금 당신 나 무시하는 거야? 내가 택배 일 한다고? 택배 일도 하지 않잖아. 매일 뻑하면 그만두고. 고객한테 물을 뿌리질 않나, 화를 내질 않나. 참을 줄도 모르고 책임감도 없고. 그러면서 뭘 잘했다고. 그게 무시야. 당신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부 무시라고. 그럼 나한테 당신이 짓거리는 건 무시가 아니야? 무식하다, 근본 없다, 배운 거 없다, 머리가 나쁘다. 난 이런 말 매일 듣고 사는데 당신은 듣기가 싫어?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한 거잖아. 난 IQ가 156이야. 그리고 상위 2% 안에 드는 천재라고. 당신 같은 일반적인 사람을 보면 당연히 답답하지. 아니겠냐? 매번 반복해서 문제나 내고 있고 이래서 애들 성적이 올라? 올라. 내가 성적 올린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회원수가 많지. 정확한 이유를 좀 말해줄까? 너한테 애를 맡기는 여자들도 똑같이 무식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뭘 배우는 게 없으니. 그러는 당신은 뭐가 그렇게 똑똑한데? 아니 난 세계에서 공신력 있게 검증했잖아. 맨사. 저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자격증을 남편 놈 얼굴에 던지며 개나 소나 하는 맨사 회원? 나도 회원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남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빤히 보다가 결국 자격증을 주워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입이 반쯤 벌어진 상태로 앞뒤를 체크하더라고요. IQ 156. 그게 뭐라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일도 상황도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해도 남편이 한 짓은 옳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주다니. 이게 진짜야? 그래, 증명서도 있어. 왜? 보여줘? 못 믿겠니? 이 별것도 아닌 시험 가지고 뭐? 2%? 웃긴다 진짜. 운 좋았나 보네. 참나. 운? 그래. 당신은 운이 좋은지 아닌지 어디 한번 보자. 저는 멈추지 않았죠.
미리 뽑아둔 중학교 수학 문제를 남편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풀어. 중학교 3학년 문제야. 뭐? 야, 내가 이런 유치한 걸 왜 풀어? 풀어보라고. 당신도 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남편은 끙끙거리면서 풀다가 한 10분 정도 흘렀을까 피곤한 표정으로 펜을 내려놓더군요. 왜 안 풀어? 몰라? 모르겠어? 어렵니? 까먹어서 그래. 공식만 보면. 한 번 본 건 안 까먹으신다면서요. 천재라면서. 이런 사람이 날 그렇게 무시했어? 나를? 공식을 보면 뭘 알기나 하고? 저는 아주 빠른 속도로 수학 문제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만에 문제를 풀어서 남편의 코앞에 던졌죠.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쓱 하고 눈물을 닦고서는 독하게 마음먹었죠. 저는 그냥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선택해서 이 낯선 땅에 오게 되었지만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남편은 무시하고 밟으며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했죠. 이건 순전히. 더 핑계 댈 게 있어? 왜? 당신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도 멘사 회원이 됐다고 말해볼까? 부부 멘사? 그래야지 인정을 할래? 아니면 다시 시험 칠까? 멘사 회원이 얼마나 따기 쉬웠는지 떠들어봐? 말은 하지 말아줘, 친구들한테는. 남편의 입술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나 봐. 하고 고개를 숙이더군요. 남편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계속 무시를 당해서 힘들었다고 했죠.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니 저에게 눈치가 보였고 친구들도 자신을 더 이상 써주기 싫다고 했다면서요. 스스로가 초라하고 무력하게 느껴졌다고 했죠. 자신이 태어난 고향 제주도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과는 달리 이전보다 훨씬 멋있게 사는 제가 부럽기도 하고 밉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내가 필요 없을 것만 같아서 무서웠어.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게 되었잖아. 예전에 내가 늘 당신을 위해서 막 뭔가를 해줄 수 있었어. 그런데 그걸 다 빼앗기니까 자격지심에 나도 모르게. 당신은 아빠잖아. 우리 딸의 아빠. 꼭 뭔가를 해줘야 남편이야? 우린 부부잖아. 딱 1년이었어. 난 여기랑 안 맞나 봐. 그래서 나가고 싶었어. 그런데 당신은 여기에 너무 잘 적응한 거야. 그래서 참아. 진작 말하지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그야 내가 오자고 해놓고 그렇게 말하는 게. 좋다. 우리 제주도에서 나가자.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 마음 잡아볼게. 나 때문에 괜히 여기 일도 자리가 잡혔는데 그러지 마. 자기야, 나 여기 처음부터 싫었어. 여행으로 오기는 참 좋긴 한데 거짓말 하지 마. 진짜야. 여기 로켓프레시 안 되니까 너무 짜증나. 뭐?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 좋은 일자리를 포기한다고? 저는 고개를 무심하게 끄덕였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물가? 일자리? 그런 건 다 괜찮았는데 배송이 너무 늦어서 그게 제일 힘들긴 했던 건 사실입니다. 추가 배송비가 드는 것이 보통이었고 도서 산간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서 아예 택배를 못 받는 경우도 허다했죠. 쿠땡에서는 그나마 로켓 배송은 되는데 음식물은 불가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진짜로 별것도 아닌 이유로 모든 걸 포기하고 무료 배송 지역인 경기도 일산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온 지 딱 반년 만에 저희 둘 모두는 취직에 성공했죠.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비록 저는 제주도에서처럼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죠. 대신 남편이 이전처럼 밝아지고 점점 이전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있어서 만족하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가 맨사라면서 떠들고 있긴 하지만 저와 눈이 마주치면 바로 고개를 숙입니다. 얄밉긴 해도 어쩌겠어요. 저는 단점도 받아들이는 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완벽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장점을 보고 사는 거죠.
비록 시국이 좋지 않아서 멀리 갈 수는 없지만 저녁에는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잔잔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여전히 제주도에서 6년이 조금 넘는 시간이 떠오릅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긴 했지만 그 6년 동안 바닷가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요즘에는 1년 살기다 이런 유행인지 혹은 생활의 환기 등을 이유로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 경험을 써보았네요. 제가 추천하는 건 1년? 너무 길죠. 제 경험상 최장 딱 한 달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설령 제주도에서 친구가 살고 있다고 놀러 가진 마세요. 정말 힘듭니다. 당장 나 하나면 어때?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 그 친구에게는 당신 말고도 여러 명의 친구가 더 있다는 생각도 꼭 해주세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예디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